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국토부의 한수, 제로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국토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진행자 김경서입니다. 서울 도시재생이야기관 강연 프로그램인 어반살롱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소에 도시재생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국토크로 좋은 정보를 얻고 국민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친환경 건축입니다.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국토교통부의 엄정희 건축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건축정책관 엄정희입니다. 건축 정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정책관실에서는 우리나라 건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건축법 등 10여 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고요. 건축 인허가, 건축물 유지 관리, 건축 안전, 그렇게 건축 문화 진흥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도 총괄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 업무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원 사무관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이승원 사무관입니다. 네. 녹색건축과는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녹색건축과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친환경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로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면 건물에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축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도 이지하우스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죠? 이지하우스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뜻이고요. 이 건물은 2017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2013년부터 493억의 총 공사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중에 180억이 R&D 자금입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가 계속 건축물 에너지 이용 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제도 개선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누시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토크다 보니까 국민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패시브 하우스나 그린 리모델링 전문으로 하는 자림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아,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력을 보니까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네. 패시브 건축이 어떤 건가요? 패시브 건축은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의 핵심 요소가 패시브 액티브 중에 이제 한 축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뭐 단열이나 기밀 혹은 창호의 성능을 고도화해서 그 건물 그 자체가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로 줄이는 그런 걸 통칭해서 이제 패시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하림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아나림 패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민 패널로 참여하게 된 유튜버 하림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과 주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토크쇼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나오게 돼서 엄청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토크 주제가 친환경 건축,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에너지 사용 제로를 향한 토크. 생소하지만 꼭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로 에너지가, 제로하고 에너지는 사실은 쉬운 단어로 느껴지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로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패시브와 액티브라는 두 가지 기술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패시브는 단열과 기밀 성능을 향상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액티브는 그 태양광이나 지열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설명을 드리면 그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요. 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국민 실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로 에너지에서 그 제로가 저희가 생각하는 아예 없는 상태, 그 제로인지 궁금한데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제로 정말 에너지를 안 쓰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국가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과 또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같은 것,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넷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개념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제로 에너지, 즉 니얼리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국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의 제로 에너지인 니얼리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에 거의 가깝다. 거의 안 쓴다. 근데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에너지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만 헷갈렸는지 모르겠네요. 화석연료 에너지를 제로에 가깝게 안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화석연료 에너지를 제로에 가깝게 안 쓰고 또 그만큼 최소한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는 또 신재생 에너지로서 충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전에 또 우리 하림님께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좀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물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냉난방 비용도 정말 제로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이지하우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이지하우스는 단위 세대당 월 평균 에너지 비용이 약 37,000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조명, 급탕, 환기뿐만 아니라 플러그 부하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기료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절약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국민분들도 아시면은 굉장히 혹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유사 단지 대비해서 60에서 70%까지도 지금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로 에너지를 하는 방법이 패시브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창호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실제로 에너지가 60%에서 70% 수준으로 절감이 되나요? 우선 창호 교체만 하셔서는 그 정도 효과를 보시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창호가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또 새로 바꾸시는 창호가 얼마나 새 창호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창호 교체만 하셔도 지금 20%에서 30%까지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나 자재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자재들로 어떻게 바꾸는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확실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멀게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무슨 특수한 공법이나 특수한 자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건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자재 중에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성능, 그러니까 좀 더 괜찮은 자재가 쓰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건 한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남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한 비용 상승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소장님처럼 현장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현장에 있으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행위들한테 뭐 큰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듣는 소식은 최근에 뭐 세종이나 부산에 그러니까 국가 시범도시 같은 걸 구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우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1 생활권 안에 단독주택 한 블록 그리고 공동주택 한 블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단지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단독주택 56세대로 구성이 된 스마트 빌리지가 있는데요.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 1등급,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센터 등을 포함한 공용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단지 전체의 에너지 자립률이 110% 수준으로 굉장히 고성능 이제 제로에너지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스마트 빌리지라고 하셨는데 이 스마트 빌리지의 특장점인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이 스마트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자기 건물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에너지를 또 옆집하고 공유를 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하림님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그럴까요? 네. 충분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거는 2050년까지 국내 신축되는 건물이 모두 제로 에너지로 건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신재생 에너지랑 단열재 같은 걸로만 해서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를 실천을 해야 진짜 제로 에너지 건축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제로 에너지는 넷제로가 아니라 니얼리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1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제로 에너지 인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률 20%면 5등급, 100% 이상이면 1등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7년 제도 도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1580여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잘 반영되게 빈틈이나 틈새 같은 게 없나요? 기술적인 거는 어차피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25년부터 민간까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쨌든 비용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모든 걸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은 또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도 앞에 말씀 나눴던 제로 에너지 건축처럼 따로따로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합쳐놓으니까 뭔가 잘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그린 리모델링이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제로 에너지가 주로 신축에 적용이 된다면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리모델링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모델링 중에서 그중에 단열이나 그 기밀 성능을 향상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리모델링을 그린 리모델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 에너지 성능뿐만이 아니고요. 결로 방지라든가 이렇게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린 리모델링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떤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맨날 비용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비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국가 얘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은 가지만 비용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해줄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말씀에 사실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용 부담을 조금 완화해드리고자 공공건축물 그리고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5대5 혹은 7대3의 비율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린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공사비를 대출을 받으시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3천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은 1억 원, 그리고 비주거 같은 경우에 50억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리님 어떠신가요? 만약 건축주라면 그린 리모델링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 주시고 이런다고 하면 뭐 생각은 좀 더 해보겠지만 이런 거 외에도 그린 리모델링을 했을 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있을까요? 예, 지금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대출 알선하고 이자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저희가 LH라든가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자 지원을 3%까지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도 지원율을 확대해야 될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자 지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제 창호 샤시 같은 걸 이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절약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느껴지나요? 지금 실제로 저희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봤을 때 주로 창호 많이 교체하시고 그리고 창호에 이제 냉난방 기기까지 교체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창호 교체해 주실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20%에서 30%까지도 지금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은 창호 교체로 인해서 굉장히 실내 환경이 쾌적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십니다. 공사 기간이나 공간의 범위 정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린 리모델링의 비용 부담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관점만 바꾸면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재화 안에서 어디에다 더 내가 삶의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니까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이 해도 될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딱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뭘 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상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좀 부담이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고민을 하실 때 미적인 부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수납의 활용성도 당연히 고민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 한 발짝 나아가서 기왕이면 창호도 조금 더 좋은 창호로 바꿔주시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단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단열을 교체해 주시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명을 선택하실 때 LED 조명을 선택해 주시고 또 노후된 냉난방 기기가 있으면 그 부분도 교체를 해 주시면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굉장히 적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기왕이면 발코니나 베란다 쪽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옥상에 태양광을 또 설치를 해서 에너지까지 생산하시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종종 그런 건물들 혹은 이제 설치하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건축물 대상 사업하고 또 민간건축물 대상 사업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할지를 정하셔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해서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또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설계안을 뽑아보고 또 그곳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하고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사업에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자를 어디 가면 찾으실 수 있냐 하면 그린 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사를 진행할 사업자를 선택을 하셨으면 그린 리모델링 센터로부터 사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시고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사업 완료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요 발급된 사업 완료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카드사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는 자격 인증제인가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의 자격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분들은 그린 리모델링이나 건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더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국민분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 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지원 전에 준비할 것들은 좀 알아봤는데 신청 자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고 신청 자격이 따로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시고 싶으신 모든 유형의 건축물이 이제 다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호 교체를 하실 때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 이상 창호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이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이후에 10년 이상 된 노후된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향후 이제 30년, 2050년까지니까 그때까지 해야 될 당면 과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제로 에너지 건축하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전망이 현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소장님? 또 국가 입장이 있고 필드 입장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그 2050 시나리오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2050이 205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대가 50대가 됐을 때 상황이다. 지금 20대가 어쨌든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거기에 대한 좀 몇 가지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우려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 국토부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그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1등급을 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 등급 1, 2 플러스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이미 2020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의무화를 하고요. 2030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5년부터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의 24%,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선도를 하고요. 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 민간에서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앞서서 이제 주택에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LED를 뭐 교체한다거나 보일러 같은 걸 교체한다거나 하는데 사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에너지 절약에 관계된 공사는 전부 다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신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바꾸고. 참여해주세요. 네. 제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바꾸시고. 네. 그리고 정책관님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서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넷제로가 제로 에너지에서는 리얼리 제로였는데 저희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의 넷제로도 어떻게 리얼리 제로인가요? 아닙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의 그 제로는 넷제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2050에는 저희가 100% 다 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또 오늘 저희 국민분들께서 공감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렇게 실천하는 방안들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따로도 직접 알아보시고 하면 규제처럼 보이지만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널리 퍼지면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로 에너지에서부터 그린 리모델링까지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소장님 현장에서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을까요? 뭐 다 해소됐지는 않았죠, 당연히. 네.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국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림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아쉬운 게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이 그린 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사무관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보람차고 또 뿌듯한 마음에 있습니다. 정책관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제 정책 운영자 입장에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친환경 건축 하면 좀 멀리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지구를 살리고 저희들 다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지금 오늘 주제처럼 알찬 주제 가지고 국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국토크예요. 안녕.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광장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해 주시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크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